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장편 여자의 일생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 심리를 예리하게 탐구하여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 모파상 여자의 일생 시몽 자크르 페르티데보 남작은 사람 좋은 전 세대의 귀족으로서 자신의 딸 잔느가 선량하고 정숙하며 상냥한 여성이 되길 바라고 12살 이후 17살 때까지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고 순결하게 생활한 잔느는 17살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인 남작과 어머니인 아델라이드 부인 그리고 하녀 로잘리와 함께 노르망디의 레 페폴이라는 저택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과 끝없는 행복에 대해 꿈꾸던 어느 날 잔느는 그 마을로 이사왔다는 줄리앙이란 젊은 자작을 만나게 되고 둘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주일 사이에 기대에 차서 그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였지만 너무나 성급히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잔느는 그의 사람됨과 인품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신혼의 꿈이 일상적인 현실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7장 얼마 후 젊은 부부의 생활에 카드놀이가 끼어들었다. 날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줄리앙은 파이프를 입에 물고 7, 8잔의 코냑을 조금씩 마셔가며 아내를 상대로 여러 가지 트럼프 놀이를 했다. 그러고 나면 잔느는 자기 방으로 가 창가에 앉아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속옷에다 술을 놓았다. 가끔씩 피로한 눈과 고개를 들어 멀리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얼마 동안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또 수놓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잔느에겐 그 외에 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줄리앙이 권위의 욕망과 검소한 생활로 이끈다는 원칙을 내세워 가사를 모두 혼자서 처리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잔인할 만큼 인색하게 규정된 급료 외에 하인에게 팁을 주는 법도 없고 식량조차 겨우 필요한 양만큼으로 통제해버렸다. 잔느는 레 페플에 온 이후로는 아침마다 빵집에 노르망디식의 조그만 빵과자인 갤레트를 주문해다 먹었는데 줄리앙은 그것은 중단시키고 보통 구운 빵을 먹도록 강요했다. 잔느는 설명이나 토론이나 논쟁이 싫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새로운 탐욕성이 보일 적마다 마치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맛보았다. 돈에 대해 그리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는 집에서 성장한 그녀로서는 남편의 그런 행동은 비열하고 구역질나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녀는 돈이란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라고 하던 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던가. 그런데 이제 줄리앙으로부터 당신은 아직도 돈을 창밖으로 뿌리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듣게 되었다. 그리고 하인들의 급료나 무슨 계산서에다 단 몇 수라도 깎게 되면 미소를 짓고 돈을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작은 시냇물이 합쳐져서 큰 강이 되는 거라고. 잔느는 이따금씩 다시 공상에 빠져드는 때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사이엔가 일손을 멈춰
두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는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아름다운 모험 세계였던 처녀 시절 자기의 소설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서곤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몽 영감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줄리앙의 목소리가 들리면 퍼뜩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다시 하던 일감을 집어들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모두 끝난 일이야. 그러면 눈물이 한 방울 바느질하고 있는 손가락 위에 똑 떨어지는 것이었다. 하녀 로잘리 역시 전에는 그리도 쾌활하고 항상 노래를 그치지 않았으나 요즘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통통하던 양볼은 혈색 하나 없이 거의 움푹 들어갔으며 어떤 땐 흑칠이라도 한 것처럼 피부색이 안 좋았다. 잔느는 가끔씩 물었다. 너 어디 아프니, 로잘리? 하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였다. 아니에요, 아씨. 그리고는 잠시 희미하게 볼을 붉히다가 도망치듯 가버리는 것이었다. 또 전처럼 뜀박질하듯 경쾌하게 걸어다니지도 않고 볼 때마다 피곤한 듯 발을 끌고 다녔다. 몸치장에도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행상인들이 비단, 리본이며 코르셋, 여러 가지 향수병 따위를 펼쳐 보여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커다란 저택은 마치 빈집 같았다. 항상 우울한 공기가 감돌고 벽에는 빗물이 잿빛 얼룩을 만들어 놓았다. 1월도 다 지날 무렵에 눈이 내렸다. 북쪽의 어두운 바다 위로부터 커다란 구름이 몰려왔다. 그러더니 하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보니 하룻밤 사이에 들판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고 나무들은 마치 얼음 거품에 휘감긴 듯한 모습이었다. 줄리앙은 기다란 장화를 신고 사냥꾼 같은 모습으로 관목숲의 도랑가에 숨어 철새를 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총소리가 얼어붙은 들판의 차가운 침묵을 흐트러뜨렸다. 그러면 놀란 까마귀 떼들이 커다란 나무를 빙빙 돌면서 날아오르곤 했다. 잔느는 권태를 못 이겨 가끔씩 현관 앞 층계에까지 내려갔다. 저 멀리서 살아있는 생활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창백하고 우울한 눈 덮인 세계의 잠든 것 같은 정막을 조금씩 깨뜨리기도 하였다. 그와 함께 코 고는 소리 같은 파도 소리와 쉼없이 내려 쌓이는 눈송이의 흐릿한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송이는 계속 떨어져 들에 두껍게 쌓여갔다. 이런 창백한 계절의 어느 날 아침에 잔느는 자기 방의 벽난로 옆에서 꼼짝도 않고 발을 쬐고 있었다. 그동안 나날이 모습이 달라져 가던 로잘리는 오늘도 느릿한 몸짓으로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잔느는 등 뒤에서 괴로운 듯한 숨소리를 들었다. 잔느는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왜 그러니? 하녀는 언제나처럼 대답을 하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씨.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꺼져 들어가는 듯 했다. 잔느는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하녀가 움직이는 기척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로잘리! 하고 불렀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가 소리도 없이 살짝 나갔으리라는 생각에 잔느는 더 큰 소리로 불렀다. 로잘리! 그리고 초인종을 울리려고 팔을 뻗는 순간 바로 자기 옆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났기 때문에 잔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하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침대 다리에 등을 기댄 채 두 다리를 쭉 뻗고 주저앉아 있었다.
잔느는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로잘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광기 어린 시선으로 물끄러미 여주인을 바라보았다. 엄청난 고통으로 몸이 찢겨나가기라도 하는 듯 가쁘게 숨을 헐떡이더니 갑자기 온몸에 있는 대로 힘을 주고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키더니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때 벌린 가랑이 사이의 착 달라붙은 옷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러더니 거기에서도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목을 죄는 괴로운 숨소리 같기도 한 이상스러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고양이의 긴 울음소리 같은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로 바뀌어 들려왔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첫 울음소리였다. 잔느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혼란해져서 그녀는 층계로 달려가며 외쳤다. 줄리앙! 줄리앙! 줄리앙이 아래층에서 대답했다. 왜 그래? 잔느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로잘리가. 줄리앙은 계단을 2단씩 뛰어서 올라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재빨리 하녀의 옷을 걷어냈다. 거기엔 주름투성이에 추악한 작은 살덩이가 있었다. 가냘픈 소리로 울며 꼼지락거리는 끈적끈적한 살덩어리였다. 줄리앙은 불쾌한 얼굴로 일어서더니 정신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밖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당신은 참견할 것 없어. 자, 가서 리디비누와 시몽 영감을 이리 보내줘. 잔느는 온몸을 떨면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올라갈 용기가 없어 부모님이 떠난 후로 한 번도 불을 지피지 않았던 거실로 들어가 불안에 떨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밖으로 뛰어나가는 하인의 모습이 보였다. 5분쯤 뒤에 하인은 이 고장의 산파인 당투이 과부를 앞세우고 돌아왔다. 그리고 층계 쪽에서 마치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것 같은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잠시 후 줄리앙이 와서 이제 방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했다. 잔느는 마치 불길한 사건 현장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그녀는 다시 불 앞에 앉아서 남편에게 물었다. 그 애는 어때요? 줄리앙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몹시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몇 초 후에 발을 멈추고는 잔느에게 물었다. 당신은 저 계집애를 어떻게 할 생각이오? 잔느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나 잘 모르겠군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외쳤다. 어쨌든 사생활을 우리 집안에 둘 수는 없지 않소. 그 말에 잔느는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뒤에 말했다. 하지만 여보, 그 애를 어디 유모에게라도 맡기면 되잖아요? 줄리앙은 아내의 말을 가로챘다. 그럼 누가 그 비용을 댈 거지? 물론 당신이 될 작정이겠지. 잔느는 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맡겠죠? 그리고 그가 로잘리와 결혼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군요. 줄리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격분해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라니. 당신은 그게 누군지 아오? 그의 아버지를. 물론 모를 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잔느도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그 남자도 로잘리를 저렇게 버리진 않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비열한 인간이죠. 이름을 물어보고 가서 만나봐야 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든 하겠죠. 줄리앙은 어느새 침착해져서 다시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보, 그 애는 말하지 않을 거요. 그 사내를 말이요.
나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말하겠소. 그리고 또 그 남자가 로잘리와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아비 없는 자식과 그 애미를 거둘 수는 없단 말이오. 알아듣겠소? 그러나 잔느는 끈질기게 설득하려 했다. 그렇다면 그는 비굴한 인간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문제를 상의해야 해요. 그러자 줄리앙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욱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은 찬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에게 되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줄리앙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아, 내 생각은 퍽 간단하지. 돈을 얼마 주어서 애와 함께 내보내면 돼. 그러자 젊은 아내는 화를 내며 반대하였다. 그것은 절대 안 돼요. 로잘리는 내 형제예요. 우리는 함께 자랐어요. 그 애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애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면 그 아이를 내가 기르겠어요. 그 말에 줄리앙은 고함을 쳤다. 그렇게 되면 우린 좋은 평판을 얻게 되겠군. 훌륭한 가문의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불의를 감싸주고 행실 나쁜 계집아이를 숨겨줬다고 수군대겠지. 그리고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 할 것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잔느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나는 절대로 로잘리를 쫓아내지 않겠어요. 만약 당신이 집에 두지 않겠다면 어머니께 보낼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기 아버지 이름을 밝혀내야 해요. 그러자 줄리앙은 분노에 어쩔 줄 모르고 문을 소리나게 닫고 나가며 소리쳤다. 계집들이란 참 멍청하단 말이야. 바보 같은 생각들만 하고 있다니까. 잔느는 오후에 산모의 방으로 올라갔다. 로잘리는 당투이 과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눈을 뜬 채로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과부는 그 옆에서 아기를 팔에 안고 흔들어주고 있었다. 여주인의 모습을 보자 로잘리는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잔느는 포옹을 해주고 싶었으나 로잘리는 저항을 하며 얼굴을 가렸다. 산파가 사이에 끼어서 얼굴을 보이게 했다. 그러자 로잘리는 저항을 그쳤다. 계속 울고는 있었지만 조용한 흐느낌이었다. 벽난로의 불이 희미하여 방 안은 몹시 추웠다. 갓난아기는 쉬지 않고 울어대었다. 로잘리가 또 미친 듯 울어댈 것이 두려워 잔느는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잔느는 하녀의 손을 잡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반복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가엾은 하녀는 산파의 눈치를 힐끔대기도 하고 아기의 울음소리에 전율하기도 했다. 억제하던 울음이 이따금 목을 죄이는 듯한 소리로 새어나왔다. 눈물 삼키는 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가끔씩 울리고 있었다. 잔느는 다시 한번 로잘리를 포옹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귓가에다 속삭였다. 아기는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하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잔느는 재빨리 그곳에서 나왔다. 잔느는 매일 하녀를 보러 갔다. 로잘리는 여주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는 이웃의 유모에게 맡겨졌다. 그동안 줄리앙은 아내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녀를 내쫓는데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줄리앙은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자 잔느는 남작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꺼냈다. 로잘리를 레 페플에 그대로 둘 수 없으면 곧 자기한테 보내라고 씌어 있었다. 줄리앙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당신처럼 당신의 어머니도 돌았어.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았다. 보름이 지나자 산모는 다시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 아침에 잔느는 로잘리를 불러들여 앞에 앉히고 두 손을 잡은 채 뚫어질 듯 쳐다보며 말했다. 자, 로잘리, 내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아라. 로잘리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무엇을 말씀해요, 아씨? 누구의 아이지? 그 아기 말이다. 그러자 하녀는 다시 엄청난 절망 상태에 빠져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두 손을 빼내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잔느는 로잘리를 포옹해주고 위로했다. 매우 불쌍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니? 네 마음이 약했던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일이야. 만일 아기 아버지가 너와 결혼한다면 아무도 흉보지 않을 게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와 함께 우리 집의 일을 돌보라고 하면 되지 않겠니? 로잘리는 마치 고문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신음하며 때때로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쳤다. 잔느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네가 부끄러워하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잖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그 남자의 이름을 묻는 건 결국 너를 위해서야. 네가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사내가 너를 버리려는 것을 알 수 있어. 나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어. 틀림없이 줄리 양이 그 사내를 만나서 잘 얘기를 해서 네가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을 다 고용하여 억지로라도 그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할 거야. 로잘리는 갑자기 몸부림을 쳐서 여주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미친 사람처럼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잔느는 줄리앙에게 말했다. 로잘리에게 유혹한 남자의 이름을 고백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 당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 비겁자와 로잘리를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줄리앙은 파르르 화를 냈다. 아, 이것 봐요. 난 이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저 계집아이를 두어두고 싶어 했으니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문제로 내 신경을 건드리지 마라. 로잘리의 해산 이후로 줄리앙은 왠지 전보다 더 짜증을 잘 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아내에게 말을 할 때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버렸다. 그와 반대로 잔느는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타협적인 태도로 대했다. 그리고는 빈번히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짜증을 내면서도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거의 잊고 있었던 사랑의 습관을 다시 찾게 되었다. 사흘밤을 내리 아내의 방에 들어오지 않고 넘기는 일은 드물었다. 로잘리는 얼마 되지 않아 몸을 완전히 회복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려 항상 겁을 먹은 듯 했으나 그래도 전보다는 덜 슬픈 모습이었다. 그 뒤로 두 번이나 로잘리를 불러서 질문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그녀는 도망쳐 버리는 것이었다. 줄리앙은 다시 전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젊은 아내 역시 다시 막연한 희망에 매달려 쾌활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묘한 거북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었다. 눈이 다 녹으려면 아직 더 있어야 했다. 5주일간이나 지나도록 하늘은 푸른 수정처럼 맑았고 밤에는 얼음꽃이 핀 듯 짙게 별들이 총총한 하늘, 그렇게도 넓은 공간을 가혹한 추위가 가득 차 있었다. 이 단단하고 평평한 빛나는 눈의 벌판 위에 펼쳐져 있었다. 얼음꽃으로 뒤덮인 커다란 나무들의 병풍에 둘러싸여 네모진 뜰 안에 외로이 서 있는 농가는 마치 흰 네잎바람으로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사람도 짐승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직 오막집의 굴뚝만이 얼어붙은 대기 속으로
가냘픈 연기 가닥을 하늘로 올려보내며 생활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었다. 들판과 울타리 대신 늘어선 느릅나무도 추위에 얼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나무들이 탁탁 소리를 냈다. 마치 나무의 가지들이 껍질 속에서 꺾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또 이따금 커다란 가지가 뚝 부러져 떨어질 때도 있었다. 너무나 지독한 추위로 수액이 얼어붙어 섬유질을 부서지게 하는 것이었다. 잔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몸에 나타난 이상한 징후를 끔찍스럽게 추운 기후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때로는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적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맥박이 미친 듯 빨라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느 때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아 토해버리는 수도 있었다. 또한 신경이 항상 긴장이 되고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속되는 마음의 동요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수은주가 더욱 내려가 있었다. 줄리앙은 식탁에서 일어서서 몸을 떨더니 식당이 알맞게 따뜻해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그는 장작을 아끼고 있었다. 두 손을 비비면서 속삭였다. 오늘 밤엔 함께 자는 것이 좋겠는데 당신은 어때? 줄리앙은 예전의 착한 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잔느는 남편의 목을 껴안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따라 속이 몹시 안 좋았다. 몸이 매우 불편하고 묘하게 신경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의 볼에 가볍게 키스하며 작은 소리로 오늘은 혼자 자게 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몸에 이상한 증세를 얘기했다. 부탁이에요, 여보. 정말로 몸이 안 좋아요. 내일이면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줄리앙은 굳이 고집하지 않았다. 당신 좋을 대로 해. 몸이 불편하다면 잘 조리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잔느는 일찌감치 자리에 들어갔다. 줄리앙은 이상하게도 자기 방에 불을 지피게 하였다. 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하인이 와서 말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고 곧 방을 나갔다. 온 집안이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냉기가 스며든 벽은 전율하듯 희미한 소리를 내었다. 잔느는 침대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이나 일어나서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는 옷이며 속옷, 낡은 옷가지를 찾아서 침대 위에 덮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몸을 훈훈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발이 시려오고 종아리며 넓적다리까지도 오한이 전율처럼 스쳤다. 잔느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극도의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다. 얼마 후엔 이까지 딱딱 맞부딪히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죄어들었다. 느린 고동으로 심장이 크고 둔하게 뛰며 때로는 금방이라도 멈추어 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목구멍은 마치 공기를 더 들이킬 수 없는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끔찍스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면서 엄청난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아직 한 번도 이런 상태에 빠졌던 일이 없었다. 이렇게 삶으로부터 버림당해 마지막 숨을 빼앗길 것 같이 느껴본 적은 없었다. 잔느는 생각했다. 내가 죽는가 보다. 그렇다, 죽는구나. 하고 갑자기 공포에 질린 잔느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초인종을 누르고 로잘리를 기다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는 얼음같이 찬 몸을 바들바들 떨며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녀는 오지 않았다. 아마 무슨 소리로도 깨울 수 없는 고온한 첫잠에 빠진 모양이었다. 잔느는 거의 정신없이 맨발로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더듬어 문을 찾아 열고 로잘리 하고 불렀다. 그리고 엉거주춤 방 안으로 들어가 앞으로 나가다가 침대에 부딪혔다. 손으로 그 위를 더듬다가 침대가 비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침대 안은 싸늘했다. 아무도 누웠던 자취가 없었다. 잔느는 놀라서 중얼거렸다. 어찌 된 일일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직도 밖에 있단 말인가? 이때 갑자기 심장이 몹시 요동치고 숨이 막혀왔기 때문에 잔느는 줄리앙을 깨우려고 마구 떨리는 다리로 다시 층계를 올라갔다. 틀림없이 자기는 죽으리라는 생각과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남편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쫓겨 잔느는 정신없이 남편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꺼져가는 벽난로의 흐릿한 불빛 속으로 잔느는 남편의 머리와 나란히 베개 위에 얹혀있는 로잘리의 머리를 보았다. 그녀가 지른 비명소리에 두 사람 모두 자리 위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잔느는 뜻밖의 장면에 너무나 놀라 잠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방을 뛰쳐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당황한 줄리앙이 잔느!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들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시선을 마주칠 것이 소름 끼칠 만큼 무섭게 느껴져서 다시 층계를 내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층계에서 굴러떨어지고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팔다리가 부러질 위험도 불사하고 어둠 속을 마냥 달리고 있었다. 그저 도망가자.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절대적인 생각에 쫓겨서 그저 달아날 뿐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잔느는 층계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전히 속옷바람에 맨발이었다. 그녀는 넋이 빠진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줄리앙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는 듯 했다. 남편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다시 벌떡 일어섰다. 남편도 층계를 뛰어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잔느, 내 말 좀 들어봐. 아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손가락 끝 하나도 닿는 것이 싫었다. 잔느는 마치 살인자에게라도 쫓기듯 급히 식당으로 뛰어들었다. 빠져나갈 곳이나 숨을 곳, 어두운 구석은 없는가. 어떻게든 남편을 피할 방법을 찾아다니다 그녀는 식탁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램프를 들고 식당 문을 열고 있었다. 잔느는 다시 토끼처럼 뛰쳐나와 부엌으로 뛰어들어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두어 번 부엌 안을 뱅글뱅글 돌았다. 남편이 계속 따라왔으므로 잔느는 재빨리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젖히고 들판으로 뛰쳐나갔다. 가끔 무릎까지 눈 속에 빠져 그 차가운 감촉이 갑자기 그녀에게 필사적인 힘을 주었다. 그녀는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정신의 격려는 육체를 마비시켰고 때문에 그녀는 돼지와 똑같이 하얀 몸으로 계속 달렸다. 그녀는 큰 길을 따라 숲을 지나고 도랑을 넘어서 벌판을 가로질렀다. 달도 없었다. 별만이 밤하늘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들판은 밝았다. 희미한 빛이 어려있는 들판은 얼어붙어 꼼짝도 않고 무한한 침묵만이 대기에 섞여 있었다. 잔느는 숨도 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달리고 또 달렸다. 그녀는 갑자기 절벽 끝에 이르렀다. 잔느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았다. 모든 생각, 모든 의지가 그녀에게서 빠져나가 있었다. 눈앞의 어두운 공간 아래 보이지 않는 바다의 썰물로 생긴 개펄에 남은 해초가
짭조름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잔느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도 마음도 기운이 다 빠져나간 채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바람에 펄럭이는 돛처럼 미친 듯이 떨리는 것이었다. 손과 팔, 다리가 억제할 수 없는 힘에 다음 순간 몸을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의식이 분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나간 나무의 환영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갔다. 그이와 함께 라스티크 영감의 배를 타고 즐겼던 그 뱃놀이, 둘만의 대화, 싹트던 사랑, 배의 명명식, 잔느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수녀원에서 르 페프레에 도착한 날 밤 온통 행복한 미래의 꿈에 잠겨있던 그 밤의 일까지 생각났다. 그것이 지금은 아, 자기의 인생은 짓밟혀지고 모든 기쁨은 끝나고 모든 기대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고통과 배신과 절망에 찬 무서운 미래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이다. 그때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빨리빨리 이쪽으로. 그것은 그녀를 찾고 있는 줄리앙의 목소리였다. 아, 두 번 다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녀 앞의 저 깊은 심연에서 바위에 부딪히며 흐르는 물결의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으로 뛰어내리려고 잔느는 일어섰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던지는 최후의 한마디,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는 젊은 병사의 마지막 한마디, 어머니 라는 단어를 신음하듯 내뱉었다. 갑자기 어머니 모습이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며 흐느껴오는 어머니가 보이는 것이었다. 또 익사한 자신의 시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일순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절망을 고스란히 맛보았다. 그녀는 힘없이 눈 속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줄리안과 시몽 영감이 램프를 든 마리우스를 데리고 달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잡아 뒤로 힘껏 끌어당겼다. 그토록 그녀는 절벽 끝에 바싹 다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마음대로 다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몸이 사람들에 의해 실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침대에 뉘어지고 뜨거운 수건으로 몸을 문질러대는 것도 느꼈다. 그 뒤로는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의식이 없어졌다. 그리고는 악몽이, 과연 그것이 악몽이었을까?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 날이 훤히 밝았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어째서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1883년 발표된 모파상의 첫 번째 장편소설인 이 작품은 세련된 묘사와 관찰에 의해서 인생의 한 면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자연주의 문학의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